1975년 나는 문화부에서 사회부로 옮겨 영도 경찰서와 환경 분야를 맡게 되었다. 그해 여름 엽기적 사건이 터졌다. 1975년 8월 21일은 목요일이었다. 더위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었다. 부산시 중구 중앙동 중부경찰서 동광동 언덕 밑에 보이는 우중충한 시멘트 건물. 그 안에서 기자들은 경찰관들보다 2시간 먼저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2층 상황실, 1층의 경범자 보호실엔 별 기사 거리가 없었다. 전원통신문을 뒤져도 기사가 안 되는 물피사고 따위만 눈에 띄었다. 1층 형사 당직실엔 뭔가 있긴 했다. 편사보고서. 거린풍에 10살가량 되는 여자아이 시신이 21일 오전 6시 용두산 공원 남쪽 계단 숲속에서 발견되었는데 맨발이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나 외상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출입 기자들은 수첩에 이것을 옮겨 적었다. 아무도 흥분하지 않았다. 당직 형사가 기자들 앞에 이런 보고서를 내놓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사안이라는 것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액절도 사건이나 자그마한 강도 사건만 되어도 보고서를 감추기 바쁜 그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부장에게 우리서엔 별일이 없었습니다. 고 했다가 뭐 조용해? 택강이 있어. 택시 강도가 그것도 연쇄로 라는 식으로 창피를 당하기 일수인 경찰 기자들이었다. 경찰은 범죄 사건이 나면 다른 경찰서로 전통을 때려 범인 수배를 내린다. 사건 발생 지인관할 경찰서 형사들은 그 사건을 기자들에게 숨기지만 수배령을 받은 다른 경찰서 형사들이야. 자기 경찰서의 일처럼 보안의 성의를 보일 리가 없다. 그러니 인접 경찰서를 출입하는 동료 기자가 사건을 먼저 알고 사회부 데스크에 보고해 놓으면 뭣도 모르고 간밤에 조용했다. 그 보고에 오는 해당 기자는 물을 먹게 된다. 사인이 애매한데 어느 기자가 메모를 하면서 말했다. 식중독이겠지. 이 더위에. 형사가 받았다. 아무리 거지 아이라도 맨발이라. 요새 신발 못 사 신는 사람도 있나. 국제신문 박문계 기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여섯 명의 출입 기자들은 현장으로 갔다.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용두산 공원엔 비둘기들만 한가롭게 날고 있었다. 시신은 방감동 부검실로 보내주고 없었다. 기자들은 공원 초소로 갔다. 형사계장, 주임, 그리고 형사면 명이 있었다. 단순 변사 사건에 형사계장이 현장에 와 기자 생활 6년째의 박문계 기자는 속으로 새겼다. 타살 혐의가 없는 변사 현장에는 형사 주임과 그 지역반 형사만 나가는 게 동네였다. 형사계장이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온다든지 형사 출동차가 안 보인다든지 며칠 동안 눈에 안 띄는 형사가 있다든지 이런 작디작은 기미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의 대동을 눈치채는 데 이력이 난 박 기자였다. 이런 것 가지고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형사들은 농담으로 기자들을 맞았다. 형사계장은 타살 혐의는 없다. 고 했다. 기자들이 꼬치꼬치 따지고더니 내 목을 내놓고 맹세한다. 고 했다. 시신이 부검실로 가고 없으니 달리 더 알아볼 방법도 없었다. 기자들은 형사들을 믿기로 하고 광복동 쪽 계단으로 다시 우르르 내려갔다. 동아일보의 박문두 기자는 혼자 뒤에 처졌다가 평소 친밀한 형사계장에게서 다짐을 받았다. 계장은 나를 믿고 안심하고 내려가라 며 웃었다. 박문계 기자는 내려와서도 맨발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는 적당히 구실을 만들어 동료 기자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다시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갔다. 이번엔 공원의 사진사, 상인, 산책객들을 상대로 탐문, 취재를 펼치기 시작했다. 배 위에 사인펜으로 글이 쓰여 있던데요. 손발이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셔츠를 찢어 만든 끈 같았습니다. 박 기자는 1시간쯤의 취재로 결론을 내렸다. 벌써 가판이 윤정기에서 쏟아지고 있을 정오 무렵 그는 전화로 기사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차로 사회부장은 자신 있느냐 고 몇 번이나 다그쳤다. 박 기자는 완강하게 특종임을 강조했다. 좋다. 밀고 나간다. 경찰 단순 변사라고 주장.
유명한 사건 기자 출신인 이 부장은 결단을 내렸다. 국제신문 배달판에서 소녀 살해 유기 기사는 사회면 옆구리의 커트 제목으로 바뀌었다. 상대지 부산일보 사회면엔 거림풍의 여아가 외상 없는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식중독으로 죽은 것 같다는 기사가 한 단에 실렸다. 부산일보의 그 기자는 중부경찰서를 체크한 뒤 용두산으로 가지 않고 영도 고지대 불량주택 철거 현장에 취재를 나가 있었다. 오후 3시 차로 부장에게 이정수 시경수사과장이 전화를 걸었다. 이 부장은 경찰 출입 기자 시절부터 말단 형사였던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이 과장은 우리 사이에 뭘 숨기겠느냐 면서 그것은 단순 변사다. 부검하면 곧 알게 되겠지만 뺑소니 운전사가 유기한 것 같다. 고잘라 말했다. 이 부장은 시신을 직접 보았느냐고 물었다. 보고만 받았다. 그러나 중부서 간부들이 장난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시신을 못 봤다. 그러나 우리 기자를 믿겠다. 우리 서로 부하들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이 부장은 불안했다. 얼마 뒤 유행수 부산 식용국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 국장은 이 부장의 경남고교 후배다. 얘기는 앞서와 같았다. 후배와 친구의 항의 전화는 이 부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뒤늦게 국제신문 기사를 본 중부서 출입 기자들은 이날 오후 경찰서로 모여들었다. 기자들은 서장과 수사과장을 몰아세웠다. 경찰은 살해 유기설을 일축, 국제신문 기사를 오보로 몰아세웠다. 이날 오후 2시쯤 영도구 남항동 1가 210번지에 사는 김석경 씨가 변사 사건을 전하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용두산 공원 경비 초소에 나타났다. 어제 저녁 8시쯤 내 딸 현정이가 저녁도 안 먹고 집 바깥에서 놀다가 행방불명입니다. 그 죽은 아이가 혹시... 경찰은 김 씨를 당감동 화장장 부검실로 데리고 갔다. 부검실에 안치된 아이를 보자 김 씨는 툭 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들통난 경찰의 은폐 공작. 중부서는 이날 아침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상부에 보고한 뒤 오전 11시에 부산시경 관내 각 경찰서로 변사자의 신원 수배 전통을 보냈었다. 신원이 밝혀지자 중부서는 갑자기 단순 변사를 교통사고 유기로 바꾸고 수사 본부를 설치했다. 변사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기자들은 김석경 씨 집으로 달려갔다. 국제신문 사회부는 이날 저녁 반신반의의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경찰이 계속 살해 유기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검은 법의 정병호 씨의 집도로 이루어졌다. 사인이 밝혀졌다. 직접 사인은 목놀림이었다. 교살 당한 것이다. 오른쪽 귀 뒤에는 둔기로 심하게 맞은 상처도 있었다. 박 기자의 특종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또한 중부서 형사간부들의 몰락을 뜻했다. 중부서의 수사과장, 형사기장, 형사주임 등이 이 사건을 은폐, 날조하려고 꾀했음이 곧 명백해졌다. 기자들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숨기고 뒤에서 내밀히 수사를 하는 그런 행동과는 반의했다. 그들은 시경 수사과장과 시경 국장에게도 허위 보고를 한 것이었다. 둔기로 맞은 외상 흔적, 배 위에 쓰인 글, 목에 상처, 삼척돈자가 보아도 타살이었다. 그들은 명백한 타살을 단순 변사로 바꾸기 위해 외상과 글을 보고서에서 생략해버렸던 것이었다. 현정양의 배 위에 범인이 쓴 글은 범천동 야무개가 대신 공원에서 죽었다였다. 삐뚤빼뚤 못쓴 글씨였다. 기자들은 이 글을 해석하는 데 곤욕을 치렀다. 야무개는 누구인가? 범인이 죽인 아이는 김현정이다. 아무개와 현정이 발음은 서로 비슷하다. 범인은 그러면 김을 이로 착각한 모양이다. 대신 공원에서 죽었다. 는 건 현정이를 그곳에서 죽이고 그 시신을 용두산 공원으로 몰래 갖고 와 버렸다는 뜻이라고 그들은 해석했다. 왜 이런 낙서를 했을까? 필적을 남기면 증거를 남기는 건데 엉뚱한 녀석이다 라고만 기자들은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희생, 와 죽였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8월 25일 월요일이었다. 충무동 로터리에서 송도 아랫길을 따라 송도 해수욕장으로 뻗은 왕복사
2차선 차도의 왼쪽 해안, 그곳 매립지엔 늘 청과물 상자, 생선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이고 흩어져 있었다. 아침 6시 수산센터 남쪽 매립지의 상자 야적장, 그곳에서 부산시 동구 좌천동 551번지 배석재 씨의 막내 아들 준일군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준일군은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손발 또한 묶여 있었다. 그는 이 아이가 입고 있던 메리아스를 찢은 것, 입엔 신문지 뭉치가 쑤셔 박혀 있었다. 재갈 물림, 오른쪽 이마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 2곳, 목은 노끈으로 3바퀴 감겨 있었다. 배에는 또 낙서, 와 죽였다. 파란 볼펜으로 쓰여 있었다. 경찰은 필적과 범행 수법으로 미뤄 현정양을 죽인 그 범인의 짓으로 결론지었다. 닷새 사이에 두 어린이가 당한 것이었다. 와. 어린이의 보드라운 살갗을 빌려 장난기까지 서리인 낙서를 한 범인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아무리 사소한 범행에도 동기가 있는 법이다.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대서, 그것도 2 목숨이나. 나는 남구 대연동의 정신과 전문의 김태용 씨를 찾아가 취재를 했다. 진료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파출소장이 들어왔다. 김 원장은 안면이 있는 듯 반갑게 맞았다. 최근에 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달아난 환자가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 사건 때문이시군요. 혹시 진료하신 환자 가운데 코옆에 점이 있던 환자는 그런 것까지 눈여겨볼 수 있습니까? 나의 촉각이 이때 곤두섰다. 범인이 정박이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파출소장은 나를 일꾼 내려다보면서 살아온 아이가 있단 말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 조심조심 물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죠? 저의 고등학교 후배 올시다. 김 원장이 눈치 빠르게 받아 넘겼다. 파출소장은 무엇을 더 말하려는 듯 머뭇머뭇하다가 나가버렸다. 나는 이철호 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생존자나 범인 목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전했다. 배 위에 쓴 낙서의 수수께끼가 풀리다. 이날 저녁 국제신문의 시경 출입 기자가 비슷한 정보를 물고 왔다. 시경 수사관부로부터 은밀한 귀띔을 받았다는 것이다. 범천동에 사는 한 소녀가 끌려가 목졸림을 당한 뒤 어떤 경로로 살아 돌아왔으나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범인의 인상은 이 소녀가 병상에서 남긴 증언에 따른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주소, 이름 등 더 상세한 정보는 주지 않더란 것이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아무개 양이구나. 사회부 기자들 입에서 거의 동시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범천동 이아무개가 떼신 공원에서 죽었다. 현정양의 배 위에 쓰인 낙서의 미스터리가 풀린 것이었다. 범인은 김현정양을 이아무개 양으로 잘못 쓴 것이 아니었다. 그 메시지는 진짜였음을 기자들은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범천동 이아무개 양의 실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경찰이 흘린 정보를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이 양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사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경 출입 기자 김용민 씨가 취재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 먼저 범천동과 그 주변 동, 가야, 범일, 좌천동을 상대로 조사합시다.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전부 챙기고 동사무소에 가선 매장신고서 대장을 체크합시다. 그리고 그 부근 국민학교도 뒤져야 합니다. 분담을 합시다. 오늘 밤 뛰고 내일 새벽 6시에 저한테 결과 보고하세요. 죽긴 누가 죽어요. 지금 부모 품에 돌아가 있는데. 밤새워 뛴 소득은 하나도 없었다. 경찰과 검사는 딱 잡아댔다. 구청, 동사무소, 화장장, 국민학교에서도 이아무개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 군데의 동사무소를 돌면서 숙직 직원들을 깨워놓고 빈손으로 내가 신문사에 돌아온 시각은 새벽 5시. 편집부 구석구석에 보원들이 뻗어 있었다. 소파 위, 의자를 여러 개 모아 놓은 간이 침대, 책상 위,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들은 폐장병들처럼 누워 있었다. 경찰 기자들의 확인 작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검찰 출입 김병호 기자가 중대한 진전을 기록했다. 그는 이 사건 담당 검사를 찾아갔다. 이 양도 죽었다면서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넘겨치기를 한 김 기자에게 검사는 중요한 확인을 해준 셈이었다. 이양이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 죽었다는 가정 아래서 밤새 동사무소와 화장장을 돌아다녔으니 일에 진척이 있을 리 없었다. 국제신문 사회부는 이양의 소재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불명확한 상황에서라도의 특종감을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확실하게 다듬는다고 시간을 끌다가 낙종해버리는 수가 있기에 낙종보다는 오보가 낫다는 생각이었다. 사회부는 정부의 파편들을 끼워 맞추어 기사를 만들었다. 지난 7일 집 근처에서 유괴되었던 이아무개양이 대신 공원으로 끌려가 목이 졸려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등산객에게 발견, 구조되어 살아났다. 고이 기사는 전했다. 대신 공원서도 살해 미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면의 두 번째 큰 기사로 실렸다. 이양이 유괴된 날짜는 뒤에 18일로 밝혀졌다. 이것만 빼면 이양을 만나지 않고 경찰의 협조도 없이 쓴 이 추리 기사의 내용은 거의 정확했다. 사회부는 현정양 살해 사건에 있어 두 번째 큰 특종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양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기사가 난 뒤에도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16번째 병원. 나는 영도 경찰서와 함께 보사 분야를 맡고 있었다. 나는 한 가지 추리를 했다. 이양이 살아있다면 일단 치료는 받았을 것이다. 그 병원을 찾자. 나는 전화번호부를 꺼내놓고 범청동 주변의 병의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번번이 허탕이었다. 병의원 앞에 표를 해가며 전화를 걸었는데 몇 군데 남지 않았다. 나는 미천이 바닥나고 있는 노름꾼처럼 불안해졌다. 16번째 병원. 내 소개를 하고 선생님께서 며칠 전 이아무개양을 치료하셨다죠? 수사본부에서 들었습니다만 이라고 넘겨짚었다. 그런데요? 라고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범인을 잡는 데 꼭 필요합니다. 시민적인 협조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처음 치료하실 때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공성이 그러나 위험을 갖춰 말했다. 의사는 진료 차트를 가져오겠다면서 잠시 통화를 끊었다. 지난 18일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퇴원했군요. 의사는 또박또박 대답을 했다. 환자 상태, 인적 사항, 환자가 말한 유괴 상황 등 나는 의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와 기억들을 빼내려 했다. 이 양을 확인하기까지의 죽을 고생에 견주면 취재는 너무나 수월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아직도 기자를 이처럼 순수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부장도 침을 삼키며 나의 통화를 지켜봤다. 내가 갈겨 쓴 메모를 훑기도 하고 메모 용지가 떨어지면 당장에 가져다 주었다. 통화가 끝난 나에게 이처로 부장은 말했다. 취재 교범이다. 사회부 기자의 교과서에 한 대목 넣어야겠다. 두 아이를 죽이고 첫 번째 아이도 유괴하여 목졸라 공원 숲속에 버려놓은 채 가버렸는데 아이가 살아서 발견된 것이었다. 대교파 출소지요. 수사자료 보이소. 나는 영도 경찰서의 수사본부가 설치된 대교 파출소를 맡았다. 피살된 현정양의 집이 파출소 관내에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파출소 순경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정양의 시신이 발견된 이틀 뒤인 8월 23일 밤 11시 파출소로 전화가 걸려왔더란 것이다. 당직 방범대원이 전화를 받았다. 괴남자, 용두산공원 현정양 비살 사건을 아는가? 방범대원, 안다. 괴남자, 내가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죽였다. 방범대원, 지금 전화 거는 곳이 어딘가? 괴남자, 7698이다. 전화 끊음. 20분쯤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괴남자, 대교파 출소지요. 수사자료 보이소. 방범대원, 그곳이 어디요? 괴남자, 7698이다. 복창해보쇼. 방범대원, 7698. 괴남자, 전화 끊음. 경찰은 국번호를 영도 지역으로 추리. 그 전화번호를 가진 여관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대양공고 주변에서도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장난 전화로 단정 잊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등 뒤에 찬바람이 도는 전율을 느꼈다. 그 번호는 바로 이양의 집 전화번호가 아닌가. 와 사건으로 기억되니 연쇄 유괴 살해는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다.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가 없다.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고 싶어 했더니 범인이 살아있다면 아마도 내 나이와 비슷할 것이다. 계속